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파리의 전술을 좀 살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딱히 할 얘기가 크게 없어요. 크게 없어요? 맞아요. 왜 없냐면요. 예. 파리의 전술을 예상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네. 지금 왜냐면은 감독도. 선수가 지금 뭐 나갔다 들어오는 뭐 이런 것도 선수가 많은데. 지금 대거 나갈 예정이거든요. 예. 심지어 그 문도 데포티보에서도 파리 이번에 그 선수들 영입하면서 이강인하고 이제 뭐 아센시오 영입 이런 네네네. 얘기들 나오면서 나온 게 어떤 거냐면요. 새로운 파리 시작이라고. 맞아요. 예. 그거 이제 기사 준비했는데. 예. 그런 보도가 있어서 아무튼. 네, 그 정도로 지금만 당장만 해도 거의 6명이 영입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네. 현 시점에만도 있고요. 네. 거기다 더 많은 영입들이 이루어질 거고 나가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예상이 어려워요. 예상이 어렵고요. 심지어 나겔스만 감독조차도 하나의 고정된 포메이션을 쓰지 않아요. 어허. 이 감독은 그러니까 뭐 호펜하임 시절에는 3-1-4-2 포메이션을 쓰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의 공격 투톱을 세우는 형태로 활용을 했었고요. 라이프치히에서도 뭐 백스리도 썼다가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라이프치히의 그 특유의 구단 특유의 그 전통과도 같은 4-2-2 포메이션도 썼었고요. 네. 또 이제 바이에른 와서는 4-2-3-1 포메이션도 썼다가 또 이제 4-1-4-1인데 그 2명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해가지고 최대한 공격 그 숫자를 늘리는 형태로도 했었고 심지어 바이에른에서는 3-1-4-2 포메이션도 했어요. 그래서 네. 공격 채널 6개로 늘려서 플레이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고정된 포메이션이 없는 감독이어서 더더욱 예측하기가 쉽진 않은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나겔스만 감독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한다. 네네. 그리고 공격 채널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길 선호한다. 그리고 패스 플레이를 선호한다. 뭐 이런 부분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일단 뭐 나겔스만 감독의 어떤 철학이나 전술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게 이강인이 어느 위치에 뛰겠느냐. 물론 예상할 수는 없지. 네. 선수들이 이제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상이 정말 어려운 게요. 이강인 선수 우리는 미드필더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좀 슈퍼 많이 생각하죠. 근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메시 떠나죠. 떠났죠 이미. 네. 네이마르. 에키티케도 떠날 네. 떠났죠. 임대 그렇죠. 복귀했죠. 뭐 그 선수는 애초에 그 약간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들 보여줬으니까요. 예. 그리고 네이마르 떠날 가능성 있죠. 그리고 이 팀이 원래도 공격수가 은바페까지 이게 전부였어요. 예. 그래서 솔레르가 가끔 오른쪽 윙포드로 뛰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공격수 숫자 자체가 많은 팀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3명이 계속 부상만 아니면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공격수 숫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 언론들은 공격으로 영입을 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측면 쪽에서 예. 측면 많이 그렇게 했으니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오른쪽이겠네. 근데 공격 아니죠. 오른쪽은 또 이제 아센시오 왼쪽이라서 왼쪽. 그렇죠. 왼발을 잘 그리고 쓰니까. 마요르카에서 왼쪽에서 뛰었어요. 마요르카에서는 이제 뭐 왼쪽에서 떴는데. 네. 그 월드컵에서도 그렇겠네, 우리 기억해보면 이번에 3월 때도 4-4-2 쓰면서 이제 왼쪽 서서 왼발 잘 쓰게 했다는 근데 정도? 어쨌건 현재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전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튀랑 같은 경우도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거고. 네네. 예, 또 다른 공격수들도 많이 연결되고 있으니까. 영입을 더 추가적으로 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나갈 선수들도 저는 추가적으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헤나투 산체스는 저는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예상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현재로서는 조금 예상하기가 그렇죠.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에 재건, 리빌딩 이런 네. 과제 속에서 지금 막 링크라는 선수들 보면 오시맨, 뭐 아까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링크가 되고 있는 게. 베실바도 뭐 들어가 있고. 근데 사실 최근에 또 케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케인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적설이 아직 많이 나오는 건데 네. 확실한 거는 리빌딩을 좀 확실하게 좀 하겠다라는 의지는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프로젝트 1이 왜 우리 생각하면 옛날에 질라탄이라든가 뭐 실바라든가 아니면 뭐 베컴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좀 브랜드, 그러니까 PSG의 좀 브랜드를 알리려는 네. 그러니까 팀을 좀 유명하게 만들고 이 팀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였다면 메시나 네이마르, 은바페 이 선수들은 그냥 당장 한번 비교되겠다 네. 했는데 실패했잖아.
메시 떠나고 네이마르 어떻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좀 길게 보는 듯한. 그러니까 좀 젊은 선수를 영입하고 또 스타 선수도 동시에 영입해서 이 선수 조합 맞추고 좀 길게 가더라도 좀 언젠가는 아하. 비결을 노릴 수 있는 예. 이런 프로젝트가 좀 가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원래 그 파리 생제르맹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레오나르도 단장과 안첼로티 감독이 오면서 세리에 선수들을 그렇죠. 긁어왔었죠. 예. 그래서 내실을 다졌죠. 그 베라티라던가 뭐 카바니라던가 이런 실바, 선수, 예, 뭐. 라베치라던가 이런 그렇죠. 선수들 영입해서 아. 내실을 다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라타니라던가 베컴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브랜딩화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마르까지 영입을 하면서 원래 네이마르 영입 때부터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을 하겠다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이마르한테 말도 안 되는 바이아웃 금액, 이건 아무도 안 지르지 산다. 못할 거라고 했던 그 바이아웃 조항을 지른 데다가 그게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역대 최고 일위죠. 이적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2위가 바로 은바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예. 그래도 안 되니까 메시까지 데려온 거였는데 다 안 됐어. 예. 아, 결국 안 됐고. 새로운 프로젝트 가동하는 느낌이에요. 예. 뭐 젊은 선수들, 뭐 오시맨들, 링크드 이런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근데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단기간에 무슨 비기어 이런 거보다는 좀 다지면서 네.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형님한테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나길스만과 이강인의 합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포지션에서 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예, 그래도 나겔스만 감독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유형의 유형의 선수거든요. 특히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어쨌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공격형 미드필더 2명 배치하는 걸 좋아한다고 어허. 했잖아요. 예, 예. 그 위치에서 뛰게 된다면은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은 그러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가장 주된 목표를 삼고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뭐 침투해서 골도 노리지만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패스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은 네. 잘 맞지 않을까.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는 거의 메짤라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막판에는 메짤라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마요르카에서 위치는 메짤라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평균 위치는 가장 무리키와 함께 가장 높게 움직였어요. 그 정도로 왜냐면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서 골문 타격하는 능력도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이번 시즌 들어서.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은 정말 잘 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뭐 합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이제 가장 신나는 부분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마요르카 막 경기 보면 답답했잖아. 막 수비 막 지키면서 아니 이강인 그냥 갖고 돌파 하고- 트랍박 하는데 왜 안 올라오냐고. 올라와야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이 너무 반가운 거야. 이강인이 이제 공격적인 모습 얼마나 많이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나겔스만 감독이 워낙 또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높은 거죠. 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르키프에서 이강인 그는 누구인가 이런 기사를 좀 썼더라고요. 베라노가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자문자답 형식으로 기사를 썼는데요. 예. 젊은 한국인은 마요르카에서 그의 경력 중 최고의 시즌을 막 보냈습니다. PSG에서 승리하고 최고 수준에서 빛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불과 10세에 스페인에 상륙한 그는 그곳에서 모든 훈련을 마쳤으며 보기 드문 기술적 자질과 조숙함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최연소 외국인 선수로 발렌시아 구단에서 프로에 데뷔한 17세 한국인 선수는 매우 높은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네. 이강인은 매우 드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강인은 골문 앞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매우 드문 기술력 가지고 있고 골문에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뭐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네, 역시 자문자답을 했는데요. 이강인은 어리긴 하지만 단 한 번의 시즌으로 PSG로 스텝업은 너무 높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발전의 여지가 많고 이 상승세를 이어가면 훌륭한 유럽팀에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매우 흥미로운 전략적 영입이다.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마요르카에서 갑자기 파리로 간 너무 갑자기 스텝업을 한 거 아니냐. 주전 경쟁 걱정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네. 뭐 주전 경쟁 걱정을 할 법도 하긴 하죠. 왜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여름에 그 갈티에 감독이 부임하면서 미드필더를 엄청나게 영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비티냐라던가 헤나투 산체스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파비안 루이스라던가 그리고 솔레르까지도 영입을 해가지고 중앙을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는데 또 웃겼던 게 그 갈티에 감독이 그렇게 중앙을 영입하고서는 정작 3-4-2-1 포메이션을 써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그게 문제였어요. 중앙 미드필더를 많이 영입을 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 3톱 은바페, 메시, 네이마르가 있다 보니까 이 셋이 수비 가담을 안 하니까 안 해. 너는 그냥 네. 공격만 하세요. 결국 수비 가담을 안 하니까 수비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뒤가 흔들려서.
원래 갈티 감독이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필더 영입을 많이 했던 아. 거였는데, 그게 결국은, 팀 빌딩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예, 잘못되면서 도리어 미드필더만 너무 과포화 상태가 된 어허. 상태에서 우리 생각에도 이강인 선수를 공격수보다는 미드필더를 더 많이 인식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태에서 파리 생제르맹 가면 주전 경쟁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서는 공격수가 도리어 너무 적으니까 거기다 그 공격수들마저 나갔으니까 네. 공격을 쓰려고 영입을 한 걸로 현재로서는 파악들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저는 근데 처분되는 선수들도 있을 거라고 봐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더 지켜보긴 해야 될 네. 걸로 봅니다. 결국엔 네, 좀 현실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예. 그 현 시점에서 뭐 그 이강인 선수가 어디서 뛸지 그리고 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조금 힘든 그렇죠. 시점이긴 하죠. 일단은 뭐 나가는 선수 봐야 되고 들어오는 또 선수도 누가 누군지 봐야 되고.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가 이적 시장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열리는 건 7월 1일부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계약이 대부분 6월 30일까지여서 예 그래서 7월부터나 조금씩 이제 가닥들이 그렇죠. 잡혀 나가지 않을까 네.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감독도 와야 되고요. 예. 네.